아들 집에서 쫓겨난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을 전부 걸어서라도 되갚아주겠다고 말이죠. 어떻게 애미가 돼서 자식한테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냐고요? 제 지난 사연을 들으신다면 차마 손가락질 못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찬찬히 풀어볼 테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지방에 있는 한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는데 땅 주인이 따로 있어서 그런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손에 쥐는 건 별로 없으셨어요. 어릴 때 무언가를 한 번도 배불리 먹어본 기억이 없다면 뭐 말 다 했죠. 위로 언니만 셋이 있었는데 겨울이면 이불이 부족해 따닥따닥 붙어서 잠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부모님은 참 자상하셨어요. 특히 아버지가 막내딸인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죠. 옥순아, 넌 언니들보다 똑똑하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애비가 네 학비만큼은 어떻게든 마련해 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뭐해. 책 읽는다고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런 소리 말아라. 공부 잘해서 똑똑해지면 큰 인물 될 거고 그럼 밥도 떡도 다 알아서 나올 거야. 이 애빈 집이 가난해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닌 게 아니다. 그러니 옥순이 네가 이 애비 목까지 열심히 공부하거라. 네가 우리 집에서 제일로 똑똑하니까 알았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덕분에 저는 저희 마을에선 유일하게 여자아이면서 고등학교까지 진학할 수 있었죠. 뭐 요즘에야 여자들이 대학도 가고 유학도 가는 세상이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17살 때 뜻밖의 비극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논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는데요. 같이 있던 이웃집 아저씨가 읍내 병원으로 급히 데려갔지만 이미 때를 놓친 뒤였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가뜩이나 어려웠던 집안의 가세는 완전히 기울어졌어요. 어머니 혼자서는 농산일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결국 땅 주인이 저를 버리고 다른 소작농을 들였거든요. 그쯤 언니들은 이미 나이가 차 시집을 가거나 서울로 일하러 떠난 상태였어요. 엄마와 단둘이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웠는지 몰라요. 어머니는 홀로 남겨진 저를 어떻게든 건사해보려 무진 애를 쓰셨어요. 낮엔 시장에서 산나물을 내다 파셨고요. 밤엔 이 집 저 집에서 얻어온 바느질거리로 쉴 새 없이 손을 놀리셨죠. 밤마다 고단한 얼굴로 바느질을 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질 것처럼 아팠어요. 집에서 편하게 책 읽고 공부하는 게 그렇게 죄스러울 수가 없었네요. 견디다 못해 엄마에게 울면서 얘기도 해봤어요. 엄마, 나 학교 안 다닐래. 그냥 학교 그만두고 일할래. 안 돼, 옥순아. 네 아버지가 너 고등학교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졸업장은 꼭 따야지. 안 그럼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 울어.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괜찮다, 괜찮아. 엄만 우리 딸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덕분에 어찌저찌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참 잔인하게도 이듬해 봄,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너무 무리하셨던 탓인지 몸이 많이 상하셨나 봐요. 감기를 한번 크게 앓더니만 그대로 들어 누우셨고요. 영영 일어나지 못하게 되셨죠.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그러셨어요. 옥순아, 엄마가 널 끝까지 책임 못 져서 미안하다. 어떻게든 너 고등학교까지 마치게 해주고 싶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해? 다 나 때문이야. 내 학비 대느라 엄마가 이렇게 된 거라고. 오열하며 울부짖자 엄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옥순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너희 아버지 그렇게 가고 나서 나도 콱 죽고 싶었는데 옥순이 너 때문에 여직 살았던 거야. 옥순아, 내 장례 치르면 희순이 따라서 서울로 올라가.
넌 야무지고 똑똑하니까 어디 가서든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아버지처럼 착하게만 살아라. 남을 미워하지 말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해.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네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큰언니와 둘째 언니는 이미 결혼해 자기 가정을 꾸린 터라 저를 돌봐줄 형편이 안 됐고요. 엄마가 따라가려던 셋째 언니 역시 알고 보니 서울에 같이 사는 남자가 있었어요. 미안하다 옥순아. 나도 널 챙기고 싶은데 지금 사는 집 월세도 그 사람이 내고 있거든. 방도 한 칸 있고. 아니야 언니 괜찮아. 나도 이제 다 컸는데 뭘. 내 살 길 내가 알아봐야지. 그래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 넌 뭘 하든 잘할 거야. 셋째 언니의 그 말에 애써 의연한 척 웃어 보였지만 사실은 정말 무서웠어요. 엄마가 남겨준 약간의 유산에 언니들이 십시일반 보태준 돈을 모아 작은 지하 셋방을 얻었는데요. 곰팡내가 나고 쥐와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는 그 골방보다 더 무서웠던 건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다는 거였어요. 이대로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떨게 만들었죠. 당장 다음 날부터 서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았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턱대고 길거리를 헤매면서 일자리 있는 곳 없나요? 하고 물어봤죠. 하지만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시골에서 온 18살 처녀를 써줄 곳은 쉽게 찾아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두드리면 결국엔 열린다고 하잖아요. 일자리를 찾아 발품을 판 지 2주쯤 됐을까요? 그날도 점심때가 다 지나도록 도통 수확이 없었는데요. 발이 부르트고 배도 고파서 오늘은 이쯤 하자 하고 포기하려던 참에 한 아주머니가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아가씨, 혹시 일자리 찾어? 그 말이 구원처럼 들렸어요. 저는 화색이 되어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맞아요. 저 몸도 튼튼하고요. 학교도 고등학교까지 다녔었어요. 뭐든 잘할 수 있어요. 뭐 중요한 건 일머리지. 일단 따라와봐. 좋은 집 하나 알고 있으니까. 그 아주머니는 아름아름 일자리를 주선해 소개비를 받는 사람이었고요. 제게 소개해주려는 일자리는 다름 아닌 으리으리한 부잣집 식모자리였어요. 이 집이 의사 선생님 댁이라서 대우도 좋고 월급도 괜찮어. 원래 일하던 식모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급하게 사람 찾고 있는데 사실 사모님이 좀 까다로우셔서 여정 마음에 차는 사람을 못 구하고 있거든. 차라리 너처럼 어리고 경력은 없어도 순박한 애를 더 좋아하실까 싶어서 데려가 보는 거야. 그렇게 아주머니를 따라 그 집에 처음 발을 들였는데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입구부터가 제가 살던 집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저희 집은 나무로 된 쌀이문이 전부였는데 그 집은 커다란 철문에 인터폰까지 달려 있었고요. 높다란 담벼락이 집 내부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었어요. 철문이 덜컥 열리고 마침내 그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땐 더욱더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도 그럴 게 드넓은 정원에는 나무와 꽃이 그림처럼 가꿔져 있었고요. 그 너머로 예쁜 2층 양옥집이 멋들어지게 세워져 있었어요. 시골에서만 살던 제겐 그야말로 꿈의 궁전 같았죠. 겉모습만큼이나 으리으리한 거실을 둘러보고 있을 때 주인집 사모님이 나오셨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는데 무슨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여배우 같더라고요. 우아하게 틀어올린 머리와 곱게 분칠한 얼굴, 차르르 윤이 흐르는 고급스러운 양장 원피스까지 저와는 아예 다른 인종 같았죠. 무심한 표정으로 저를 살펴보던 사모님이 입을 열었어요. 그래, 강원도에서 왔다고? 강원도 어디? 아, 저 땡땡동이라고. 너무 시골이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게, 처음 듣는 동네네. 뭐 그래도 시골 촌뜨기 치곤 깔끔하게 생겼어. 몇 살이라고 했지? 18살입니다. 집안일은 좀 할 줄 알아? 네, 부모님 도와서 많이 했어요.
시골에서 농사일도 했는걸요? 농사일이야 여기서 할 게 아니고 청소, 빨래, 요리 뭐 이런 거 할 줄 아냐고.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모님의 기세에 압도당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만큼 간절했거든요. 다행히 사모님은 제가 마음에 든 눈치였어요.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일주일에 한 번씩 일한 만큼 주급을 줄 거고 숙식도 해결해 줄 거야. 그만큼 일이 힘들 테니까 각오하고. 네, 뭐든 잘할 수 있어요. 맡겨만 주세요. 그렇게 제 식모살이가 시작됐어요. 그 집엔 의사인 사장님과 가정주부인 사모님, 그리고 두 분의 아들인 대학생 도련님이 살고 있었는데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세 식구 삼시세끼 밥을 차리고 치우는 것만도 큰일이었는데요. 2층 집 전체를 혼자 청소해야 했고 빨래도 손빨래로 해야 했거든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뜻밖의 찾아온 사랑 때문이었죠. 상대는 다름 아닌 그댁 도련님이었네요. 제가 그 집에서 일을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까요? 도련님과 자꾸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갔는데 어느 날부턴가 도련님이 제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옥순아, 밥은 먹고 일하는 거야? 네, 먹었어요. 나도 아까 네가 만들어준 주먹밥 먹었어. 나 원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네가 만든 건 잘 먹힌단 말이야. 다정한 도련님은 그런 이빨린 말들을 자주 했어요. 뭐 크게 의미를 두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막을 수 없었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무엇보다 저를 무시하지 않고 정중하게 대해주시는 그분에게 어떻게 마음을 주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도련님은 제게 더 잘해주셨어요. 제가 무거운 걸 들고 있으면 옥순아, 그거 내가 들어줄까? 하면서 대신 들어주고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면 고생했어, 많이 무거웠지? 하면서 인사를 해주곤 했죠. 처음엔 불편하고 어색하기만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분과 대화하는 게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됐죠. 어느 날은 제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도련님이 책을 들고 다가와서 묻더군요. 옥순아, 나 오늘 학교에서 문학 수업 들었는데 정말 재밌었어. 이게 주제 도서였는데 읽어본 적 있어? 아니요, 학교 다닐 땐 많이 읽었는데 그만두고 나선 통 못 읽었어요. 그럼 이 책 한번 읽어볼래?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그 뜻밖의 제안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하지만 제가 책을 더럽히면 어떡해요? 괜찮아, 더럽히면 또 사면 되지 뭐. 도련님이 빌려준 책은 다름 아닌 투르게네프의 첫사랑이었어요. 어찌나 재밌던지 밤을 새워가며 읽었더랬죠. 다음날 바로 도련님에게 책을 돌려주니 도련님이 깜짝 놀라더군요. 벌써 다 읽은 거야? 네, 너무 재밌어서 책장을 덮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말에 도련님이 웃음을 터뜨렸죠. 그리고는 기특하다는 듯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군요. 그 뒤로도 도련님은 제게 종종 책을 빌려주셨고요. 이런저런 책 얘기를 하면서 저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도련님 앞에서 저는 시골 촌뜨기도 식모도 아닌 한 사람의 기목순이었죠. 결국 저희는 넘어선 안 될 선을 넘고 말았어요. 도련님이 친구들과 놀다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온 날 제 방문 앞을 한참 서성거리다 문을 두드렸고요. 저는 도련님을 제 방 안으로 들이고 말았죠. 충동적으로 함께 보낸 하룻밤이었지만 도련님도 저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옥순아, 조금만 기다려. 나 대학 졸업하고 어디든 취직하면 그때 결혼하자. 저는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어렸고 그렇기에 어리석었죠. 그땐 몰랐어요. 남자의 마음은 손바닥 뒤집듯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걸. 저희 관계에 변화가 찾아온 건 사모님에게 들키면서부터였어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도련님이 제 방에 들락날락하는 걸 사모님이 본 거였죠. 그날 밤도 평소처럼 도련님이 제 방에 왔는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사모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저희들 다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지만 이미 늦었죠. 사모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너희 더러운 년아! 사모님이 악을 쓰며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찰싹 뺨을 갈기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죠. 감히 내 아들한테 니까진 년이 주제도 모르고! 도련님이 급히 말렸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이건 제가... 닥쳐! 이 년이 널 유혹한 게 뻔하잖아. 그날 밤 저는 사모님에게 손찌검과 함께 온갖 모욕을 당했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고아 촌년이 감히 의사 집안 아들한테 손을 대?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넌 가만히 있어! 도련님은 계속 저를 감싸려 했지만 사모님의 분노 앞에선 어린애처럼 작아질 뿐이었어요. 그날 새벽 저는 제 짐도 챙기지 못한 채로 쫓겨나고 말았죠.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저는 도련님이 절 찾아오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요. 끓어오르는 배신감을 삼키며 그대로 모든 걸 잊으려 했지만 그때 이미 제 뱃속엔 도련님의 아이가 들어선 상태였어요. 만삭 때까지 홀로 어쩔 줄 몰라 하다 결국 도련님을 만나기 위해 그 집을 찾아갔죠. 근데 이미 그 집에 도련님은 없었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하더군요. 그것도 결혼을 약속한 여자와 함께요. 사모님은 문조차 열어주지 않은 채 인터폰으로 잔인하게 입을 놀렸죠. 내가 친작부터 며느리감으로 점찍어둔 애야. 이선 정치인 딸이라고. 니까지 거랑 비교가 되니? 예쁘지, 학력 좋지, 집안 좋지. 우리 아들도 이미 걔한테 푹 빠졌다고. 오죽하면 같이 유학까지 갔겠어? 말도 안 돼요. 도련님이 그럴 리가. 그동안 널 안 찾은 걸 보면 모르겠어? 우리 아들은 이미 널 잊었어. 그러니 너도 헛짓거리 그만하고 썩 꺼져. 하지만 제 뱃속엔 도련님의 아이가 있다고요. 다음 달이 출산인데. 뭐? 짧은 정적이 흐르고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타난 사모님은 제 부른 배를 보자마자 경악했죠. 확실해? 정말로 우리 아들 애가 맞냐고? 어디서 몸 함부로 굴리고 다녀놓고 괜히 우리 아들 발목 잡으려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전 도련님이 처음이었다고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너무 억울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도련님의 배신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갑자기 배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면서 밑으로 뜨거운 무언가가 흐르는 느낌이 났어요. 양수가 터진 거였죠. 그걸 인지한 순간 눈앞이 새하얘지고 현기증이 나더군요. 전 그대로 쓰러졌고요. 마지막 힘을 다해 사모님에게 도와달라고 외쳤어요.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어요. 옆엔 사모님이 앉아 있었는데요. 눈 뜨자마자 아이부터 찾는 제게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가로젓더군요. 미안하다 옥순아. 아이는 죽었어. 그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저는 입을 떡 벌렸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기가 왜 죽어요? 탯줄이 목을 감고 있었다는구나. 이런 경우가 원래 흔하대. 거짓말이죠? 지금 저랑 우리 애기가 미우니까 도련님 발목 잡을까봐 거짓말하는 거죠? 내가 그 정도로 바닥은 아니다. 정 못 믿겠으면 의사한테 물어보든가. 제발 아니길 빌었건만 의사 역시 뱃속 아이가 사산됐다 하더군요. 제 두 눈으로 아이의 시신을 확인하고 나서야 믿을 수 있었죠. 아가? 불쌍한 내 아가?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아가 좀 살려주세요. 의사에게 매달려 얼마나 울었나 모르겠어요. 너무나 큰 충격에 또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죠. 깨어나 보니 이미 사흘이 지난 뒤였고요. 병실엔 아무도 없었어요.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사모님이 장례비까지 다 내고 가셨다고 하더군요. 제 뱃속에서 10달 가까이 자랐던 아기는 정말로 이 세상에 없었어요. 그 뒤 몇 년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아이가 죽은 게 다 제 탓이라는 생각에 미쳐버릴 것 같았죠. 내가 그 집을 찾아가지만 않았더라면, 혼자 낳아서 잘 키우겠다고 결심했더라면
매일 밤 아이를 부르며 울부짖었어요. 작게 태동하던 그 움직임, 병원에 갈 때마다 듣던 심장 소리, 모든 게 그리워서 견딜 수 없었죠. 하지만 산 사람은 어떻게든 꾸역꾸역 살게 되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려나갔고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랑도 하게 됐죠. 상대는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이었는데요. 5살 연상의 이혼남이었고 7살 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이를 잃은 제 사연을 다 알고도 따뜻하게 받아줬죠. 옥순씨, 과거는 과거예요. 우리 아들까지 셋이 새로운 가족이 돼보죠.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잡아주던 그 사람의 따뜻함이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아들은 달랐어요. 7살이라는 나이에도 벌써 새엄마라는 존재를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결혼하고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뭘 하든 아들은 저를 거부하기만 했거든요. 밥을 차려주면 상을 엎어버렸고요. 자기 몸엔 손 하나 못 대게 했죠. 물론 이해했어요. 아들의 생모가 죽은 지 오래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들의 기억 속엔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 와중에 갑자기 새엄마란 존재가 나타났으니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그런데 그해 겨울, 뜻밖의 아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옷을 얇게 입고 다닌다 싶더니만 아들이 감기에 걸렸는데요. 남편은 마침 출장을 간 상태였고 저 혼자 아들을 돌봐야 했죠. 병원에 데려가려 해도 아들은 계속 거부했어요. 싫어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나한테 신경 쓰지 마요. 이렇게 열이 많이 나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쓰니? 그러지 말고 같이 병원에.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나한테 말 걸지 마. 아들은 그대로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는데요. 저녁 무렵 걱정되는 마음에 슬쩍 들어가 보니 끙끙 앓고 있었어요. 급하게 체온계로 열을 재보니 40도가 넘더군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급히 택시를 불러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의사가 아들을 진찰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짓더군요. 폐렴이 의심됩니다. 당장 입원해야겠어요. 아들은 그렇게 바로 입원했고요. 저는 밤새 그 곁을 지켰어요. 링거를 맞으며 힘들어하는 아들을 지켜보면서 계속 손을 잡아주고 이마를 만져줬죠.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 아들이 중간중간 깨서 물을 달라고 할 때마다 물을 먹여줬고 등을 토닥여줬어요. 간호사들이 어머님 좀 주무세요 라고 해도 잘 수가 없더군요. 혹시 제가 사는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싶어서요. 사흘째 되던 날 아들의 열이 드디어 내리기 시작했어요. 의식도 또렷해지고 죽을 쏘아주니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제야 한시름 놓은 제게 아들이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고마워요. 무서웠는데 계속 옆에 있어줘서. 그 말에 눈물이 팽 돌았지만 애써 참았어요. 그리고 그저 가만히 아들의 손을 잡아줬죠. 그때부터 아들은 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피하지도 않았고 제가 해주는 밥도 잘 먹었어요. 저 역시 죽은 아들을 가슴에 묻었기 때문일까요? 그런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제 친자식처럼 싸고 돌았죠. 새 옷, 새 신발, 새 장난감, 갖고 싶다는 건 뭐든 제일 좋은 걸로 사다 줬어요. 정작 저는 남은 잠반이나 먹고 새 옷을 사긴커녕 속옷까지 기워 입었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 부모 마음이란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못 먹고 못 입더라도 자식에게만큼은 뭐든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만큼 아들도 제게 잘했네요. 어버이날 아들에게 카네이션을 처음으로 받았을 땐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 세 식구 앞길엔 행복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였죠.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와 그만. 갑자기 과부가 된 저는 더욱 아들에게 매달렸어요.
이제 정말 우리 둘뿐이니까 아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탔죠. 아빠 없어도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동수야. 넌 누가 뭐래도 내 새끼야. 엄마가 너 끝까지 책임질 거야. 졸지에 집안의 가장이 된 저는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일했어요.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식당 서빙 일을 하고 밤엔 건물 청소 일을 했죠. 고된 노동에 온몸이 성한 곳이 없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는 것만이 제 삶의 목표이자 전부였죠. 아들은 그런 제 마음을 알아줬는지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요. 결국 명문대를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그런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나 몰라요. 공부머리가 있던 아들은 회사에도 잘 적응했어요. 그리고 몇 년 뒤 소개로 만난 좋은 집안 아가씨와 결혼도 했죠. 며느리는 중학교 교사였고요. 바깥사도는 무려 의사였어요. 제가 애써서 키운 아들이 이런 좋은 집안과 인연을 맺게 되다니 얼마나 뿌듯했나 몰라요.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아들의 결혼으로 제가 불행의 늪에 빠질 줄은 말이죠. 문제는 며느리였어요. 결혼 전엔 제게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참 잘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들의 생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저를 완전히 무시했죠.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잘 안 하고요. 어쩌다 집에 와도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갔어요. 제 생일에도 1시간도 안 있다가 일어났을 정도면 말 다 했죠 뭐.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보통은 시댁에 오래 있다 친정을 가잖아요. 근데 며느린 그 반대였네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며느린 자기 친정부모와 저를 노골적으로 차별했어요. 안 싸돈 생일엔 비싼 한정식집에서 식사하고 선물이다 용돈이다 다 퍼주면서 제 생일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고요. 돈 10만 원만 통장으로 보내주더군요. 참다 얘기도 해봤어요. 새아가 요즘 많이 바쁘니? 언제 한번 같이 밥이라도 먹고 싶은데.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다음엔 꼭 시간 낼게요. 하지만 며느리가 말하는 그 다음에는 영영 오지 않았죠. 제가 전화를 해도 지금 수업 준비 중이에요.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요. 하면서 대충 넘어가고 반찬 좀 해다 준다 해도 결단코 됐다고 하더군요. 차라리 싫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지.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니까 더 속상하더군요. 아들은 완전히 며느리 편이었어요. 어머니, 집사람이 바쁘니까 그래요. 이해 좀 해주세요. 바쁘다는 건 순 핑계고 일부러 피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아니? 내가 가겠다는데도 됐다며. 그거야 어머니가 반찬 만들어서 온다니까 그러죠. 저희 집에서 밥 잘 안 먹어요. 그리고 솔직히 시어머니가 집에 온다는데 반길 며느리가 어딨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들이 변했다는 걸. 결혼 전엔 그렇게 효자였는데 결혼하더니만 지 색시가 우선이 된 거죠. 그런 아들 부부의 태도가 싹 달라진 건 손주가 태어나면서부터였어요. 애 키우는 게 오죽 힘들어요? 지들 둘이 어떻게든 해보려다 안 되겠는지 갑자기 어느 날 선물을 한아름 싸들고 절 찾아왔죠. 니들이 어쩐 일이냐? 생전 걸음도 안 타가. 에이 어머니도 참. 저희가 일부러 그랬어요. 이 사람 출산하고 몸조리하고 하느라 정신없어 그랬지. 아들이 멋쩍게 웃으며 대답하니 며느리가 바로 끼어들었어요. 아니야 여보. 우리가 그동안 어머님한테 너무 소홀하긴 했지. 죄송해요 어머님. 사실 제가 보기보다 낯가림이 좀 심해서 어머님이 계속 어렵고 불편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아예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사시는 건 어때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합가 제안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벙쪄서 아무 말도 못하자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죠. 사실 어머님은 계속 혼자서 지내시는 거 이희도 그렇고 저도 마음에 걸렸거든요.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언제 아프실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갑자기 같이 살자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실 제가 곧 복직해야 하거든요. 사립학교라 육아휴직이 길지 않아서요. 복직한다고? 그럼 애는 어떡하고? 그래서 어머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살림이야 일하는 아주머니가 해주시지만 영준인 남의 손에 맡기는 게 좀 찝찝해서요. 요즘 베이비시터가 애 학대하는 사건 사고도 많고. 그제야 며느리와 아들이 절 찾아온 이유를 알겠더군요. 손주를 부탁하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요. 솔직히 괘씸했지만 그렇다고 차마 거부할 순 없었어요. 남편 보내고 아들까지 출가하고 나니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기도 했고요. 갓 태어난 손주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스러웠으니까요. 결국 저는 아들 집에서 살면서 손주의 육아를 전담하게 됐어요. 처음엔 며느리도 아들도 좀 돕는 신용을 하더니만 몇 달이 지나니 슬슬 손을 떼기 시작하더군요. 기저귀 갈기, 밤중 수유, 목욕시키기, 그야말로 모든 걸 제가 다 했죠. 힘들었지만 그래도 무럭무럭 자라나는 손주를 보면서 행복했어요. 사실 제 첫 아이는 낳자마자 죽어버렸고 아들은 7살 때 만났으니 아기 때부터 자식을 키워본 경험이 없잖아요. 젖먹이 어린 손주를 제 품에 안고 어르다 보면 마음속 저도 모르게 나있던 깊은 구멍이 빼곡하게 채워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손주가 점점 자랄수록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제 육아 방식에 태클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손주가 밥을 안 먹는다고 투정 부려서 제가 좀 엄하게 말하기라도 하면 며느리가 득달같이 달려왔어요. 영준아 괜찮아. 할머니가 몰라서 그래. 우리 영준이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 그렇게 제 말을 뒤엎고는 뒤돌아 제게 눈살을 찌푸렸죠. 어머님,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 정서 발달에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하지만 편식은 어릴 때 확실히 잡아줘야. 글쎄 정서 발달에 안 좋다니까요. 며느리는 아예 대놓고 제 훈육 방식을 무시했어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언젠가부터 손주 녀석 역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제가 뭔가 가르치려 하면 엄마가 안 그래도 된다고 했어 하면서 대들기 시작했고요. 뭔가를 시키면 할머니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 하면서 소리쳤죠. 그런 주제에 본인은 저한테 물 가져와라 과자 줘라 부려먹기 바빴네요.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할머니 왜 내 말 안 들어? 엄마한테 이른다? 하고 이죽거리기 일쑤였고요. 제가 집에서 제일 서열이 아래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였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부턴가 손주가 저한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 가짜야. 우리 아빠 진짜 엄마 아니니까 나한테도 진짜 할머니 아니야. 그러니까 말 들을 필요 없어. 가짜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겨우 5살짜리 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며느리가 뒤에서 뭔 소리를 했는지 뻔했죠. 예, 너 대체 애한테 뭐라고 한 거니? 뭐라고 했길래 영준이가 나한테 가짜 할머니라는 소리를 해?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전 별말 안 했어요. 아무 말 안 했는데 영준이 혼자 날 가짜 할머니라고 한다고? 애가 그냥 뭘 모르고 하는 소리겠죠. 어린애가 하는 말을 뭘 그렇게 귀담아 들으세요. 참다 며느리에게 따져봤지만 며느린 딱 잡아댔어요. 아들 역시 제가 예민한 거라며 지 마누라 편만 들었죠.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요. 그쯤 되니 저도 손주 육아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었지만 그러자니 당장의 생계가 걱정이었어요. 제가 살던 집이야 그대로였지만 워낙 빈집으로 오래 둬서 손볼 곳이 많았고요. 무엇보다 일을 그만둔 지 너무 오래돼서 밥벌이 할 만한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죠. 황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늙은 여자를 누가 써주겠어요. 그래서 어찌저찌 참고 살았는데 손주가 6살이 되던 해 기어이 사달이 났어요. 당시 저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는데요. 손주가 장난감 자동차를 갖고 놀다가 갑자기 제 정강이를 발로 세게 찼어요.
너무 아파서 비명이 절로 나왔죠. 간신히 아픔을 꾹 참은 채 손주에게 물었어요. 영준아, 왜 할머니를 차니? 할머니가 자리 차지하고 있어서 짜증나. 비켜. 손주가 뻔뻔하게 대답하더군요. 미안하다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전까지 저는 손주를 크게 혼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며느리가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하려고 해도 득달같이 달려와 그러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원래는 그런 며느리의 육아관을 존중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마냥 오냐오냐 해선 아이를 망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짐짓 엄한 표정으로 손주에게 말했어요. 영준아, 어른한테 그러면 안 된다. 할머니가 아프잖아. 그리고 때렸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지. 싫어. 할머니가 나빠. 가짜 할머니한텐 사과 안 해. 손주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크게 소리치며 반항했어요. 저도 질세라 아이의 팔을 딱 잡고 언성을 높였죠. 떼끼, 어디 할머니한테 그런 말을 해? 영준이, 너 정말 이 할머니한테 혼나볼 테야? 그러자 손주가 갑자기 왕 울음을 터뜨렸어요. 때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왔죠. 뭐야? 영준이, 너 왜 울어? 엄마, 할머니가 때렸어. 뭐? 며느리가 손주를 안곤 절 노려봤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진짜로 저희 영준이 때렸어요? 아니, 나 안 때렸어. 그냥 혼만 좀 내려고. 아니, 얘가 나를 발로 차지 뭐냐. 이런 버릇은 고쳐야. 고치긴 뭘 고쳐요? 어머님 친손주도 아닌데. 뭐? 그게 무슨 말이냐? 친손주가 아니라니. 그이가 어머님 친자식이 아닌데 당연히 우리 영준이도 친손주 아니죠. 어머님이랑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무슨 권리로 남의 자식을 때려요? 며느리의 말에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어요. 남의 자식이라고요? 지난 6년간 내 몸이 부서져라 애지중지 손주를 키워왔는데 내가 남의 자식을 6년간 밤낮으로 키웠다고? 그동안 너도 아범도 일 핑계로 영준이 나 몰라라 했잖냐? 영준이를 누가 키웠는데 똥기저귀 갈고 씻기고 입히고 누가 다 했는데? 그깟 걸로 생색내지 마세요. 대신 꽁으로 이 집에서 먹고 자고 하셨잖아요. 돈 한 푼 안 줘놓고 며느린 대단한 대가를 지불한 듯 굴더군요.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달려가 며느리의 뺨을 올려붙였어요. 이 배은망덕한 년. 뭐? 생색? 내가 지금 생색내는 걸로 보이냐? 며느린 설마 뺨을 맞을 줄은 몰랐는지 벙쪄 있다가요. 이내 울그락불그락한 얼굴로 절 노려봤어요. 미쳤어요? 감히 날 때리다니. 마치 자기가 윗사람이라는 양 감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며느리를 보고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정말 저를 무시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모멸감에 며느리의 뺨을 한 대 더 올려붙이려 했는데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다름 아닌 아들이었죠. 며느린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눈물바람을 했네요. 여보, 어머님이 방금 나 싸대기 때린 거 알아? 뭐? 어머니가? 그래. 영준이 때렸다기에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나까지 때렸다고. 어머니, 이 사람 말이 사실이에요? 아들이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해명했죠. 동수야, 그게 아니라 영준이가 나를 발로 차서 훈육을 좀 하려고 했더니 애미가... 어머니! 지금 변명하실 때가 아니에요. 이 사람 뺨을 때렸다는 게 사실이냐고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거진 30년간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지 마누라 편만 들고 저를 몰아세우는 모습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그래, 때렸다. 하지만 그것도 다 이유가 뭐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이 사람을 때릴 수가 있어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시어머니라고 며느리한테 그렇게 막 나가도 돼요? 아들의 옹호에 며느리가 옆에서 더욱더 피해자 행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한계야.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내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날 때려? 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맞아본 적 없어. 그리고 난 그렇다 쳐. 어떻게 우리 영준이한테까지... 그 말에 아들이 길게 한숨을 내셨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했죠. 어머니,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통수야, 그게 무슨 말이니? 같이 살 수 없다니?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영준이도 이제 6살이고 곧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더 이상 어머니 손이 필요할 나이 아니라고요. 며느리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불안해서 더는 영준이 어머님한테 못 맡기겠어요. 저 모르게 또 어딜 때릴 줄 알고요. 서로 더 감정 상하기 전에 여기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어머님도 편하게 지내세요. 편하게 지내라니. 그럼 나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냐? 어머님 집 있잖아요. 내일부터 어머님 집에서 지내세요. 며느리의 잔혹한 통보에 온몸이 떨렸어요. 6년간 혼신을 다해 손주를 키워줬는데 이제 필요 없으니 나가라뇨? 통수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아들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너무하셨어요. 영준이랑 집사람을 때리다니. 안 때렸다! 영준이는 안 때렸어! 근데 애미가 영준이 말만 듣고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냐? 네가 내 친아들 아니니까 영준이도 남의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왜 때리냐 너라. 그 말 듣고도 내가 참았어야 하냐? 그래? 제 피를 토하는 물음에 아들이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뭐 사실 이 사람 말이 틀린 건 없잖아요. 그 말에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어요. 며느리 말이 틀린 게 없다고요? 내가 지난 30년간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순간 저는 아들에게 남아있던 일말의 애정마저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모든 게 포기가 되더군요. 아, 그래? 그렇단 말이지. 좋다, 나간다. 나가면 되잖아. 저는 매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이 돌아선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봤자 소용없었죠. 전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가져갈 게 별로 없었죠.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어요. 30분도 안 돼서 짐 정리가 끝났네요. 거실로 나왔을 땐 아들 부부는 손주와 함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나 간다. 제 말에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어요. 네, 그러세요. 조심히 가세요. 안 바래다 드려도 되죠? 바라지도 않는다. 며느리와 제 대화를 들으면서도 아들은 못 들은 척 침묵만 지켰어요. 그런 아들이 새삼 괘씸하더군요. 그때 잠자코 있던 손주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어디가? 제가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며느리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영준아, 할머니는 이제 우리 집에 안 사셔. 할머니 집으로 가시는 거야. 왜? 할머니가 뭘 잘못했는데? 아까 영준이도 봤지? 할머니가 엄마 때렸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 못 사는 거야. 아싸! 그럼 이제 할머니 방 내 장난감방 할래.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어린 손주 역시 배은망덕하긴 마찬가지였어요. 전 그렇게 밤 11시에 아들 집을 나왔어요. 한겨울 찬바람이 온몸을 파고들었지만 그보단 마음의 추위가 더 매서웠죠.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이 늦은 시간에 택시는 쉽게 잡히지 않았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빈 택시는 보이지 않았고 결국 걸어서 집까지 가기로 했죠. 아들 집에서 저희 집까지는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었으니 사실 무모한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네요. 처음 한두 시간은 분노로 버텼어요. 어떻게 아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저뿐 아니라 지 아들까지 6년간 몸바쳐 키워줬는데 이런 식으로 내쫓다니. 분노가 발걸음에 힘을 실어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어요. 다리는 후들거리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죠. 새벽 2시쯤 되니 길거리엔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신이시여, 제발 집까지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중간중간 벤치에 앉아 쉬면서도 계속 걸었어요. 주머니에 있던 사탕 몇 개로 허기를 달래면서 말이죠. 해가 떠오를 무렵 드디어 제 집 골목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죠. 거의 기다시피 해서 집 앞까지 갔어요. 열쇠를 꺼내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6년간 거의 비워두다시피 했던 집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칠 대로 지친 저는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쓰러져 버렸네요. 계산해보니 무려 7시간을 밤새워 걸었더군요.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가 없었고 정신이 점차 아득해졌어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온몸이 경직됐죠. 30년 키워준 아들에게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한겨울 밤에 7시간을 걸어 집에 왔는데 이렇게 쓸쓸하게 죽어야 하나 싶더군요. 그러자 갑자기 억울해졌어요. 이렇게 얌전히 당하기만 하고 죽는다면 저승에서도 눈을 못 감을 것 같더군요. 그래, 어떻게든 되갚아주자. 내가 당한 만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복수해보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자 오히려 기운이 생겼어요. 온몸이 떨리는 와중에도 간신히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방으로 가 이불을 덮었죠. 죽을 각오로 차라리 복수를 하자. 이렇게 죽을 순 없지. 누구 좋으라고. 이튿날 저는 바로 흥신소부터 찾아갔어요. 아들 부부의 약점을 찾아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흥신소 사장은 제 행색을 보더니 난감한 표정을 짓더군요. 할머님, 흥신소라는 게요 원래 조사비가 만만치 않아요. 수백만 원은 기본이고 머릿수가 늘어나고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 1,000만 원도 나온다고요. 1,000만 원이라니 제겐 천문학적 숫자였어요. 제 통장에 있는 돈을 다 긁어 모아도 100만 원이 채 안 됐거든요. 그럼 분할로라도 어떻게... 할머님, 저희도 장사를 하는 입장이라서요. 선입금이 없으면 어려워요. 결국 흥신소 문턱도 넘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어요. 그 다음엔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가 봤는데요. 법적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단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없더군요. 만약 패소한다면 어마어마한 소송비까지 제가 물어야 했고요. 결국 저는 그곳에서도 쓸쓸히 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죠.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싶어서 말이죠.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인생 역전의 기회가 생길 줄은 말이죠. 어느 날 아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김옥순 어르신이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땡땡보육원에서 연락드렸어요. 사실 저희가 가족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릴 때 저희 보육원에서 지내던 분 중에 어르신을 찾고 계신 분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저를 찾는다고요? 누가요? 미국에 사시는 한국계 미국인 분인데요. 어르신이 본인의 친어머니라고 하시네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네? 그게 무슨... 전 자식이 없어요. 아니, 낳은 적은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죽었는데? 그 부분은 만나서 설명을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아, 잠시만요. 지금 옆에 계신데 직접 통화하고 싶다네요. 괜찮을까요?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한 남자의 목소리가 제 귀에 닿았어요. 서툰 한국말로 제게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하더군요. 어머니, 맞아요. 내가 죽은 그 애예요. 근데 나 안 죽었어요. 어머니 속은 거예요, 할머니한테. 나 보육원 기록에서 할머니 봤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그 말에 정신이 멍해졌어요. 남자가 말하는 할머니가 누군지 알 것 같았거든요. 다름 아닌 제가 식모살이하던 그 집의 사모님이었죠. 그 남자를 만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사모님이 의도적으로 내게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한 거라면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뒤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사모님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수십 년 만에 찾아간 그 동네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에 그 으리으리했던 집은 없어지고 대신 작은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었죠.
옆집에 가서 물어보니 사모님 내외는 10년 전에 이미 이사를 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집 아들이 사업 실패해서 완전히 망했어요. 의사였던 그 집 사장도 몇 년 전에 죽었고 사모가 지금 남의 집에서 가정부 일하고 있다던데. 저는 수소문 끝에 사모님이 일하는 집 주소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찾아갔죠. 수십 년 만에 만난 사모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그 고상하고 우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앞치마를 두른 채 남의 집 청소를 하고 있더군요. 처음엔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김옥순이라고 말하자 사모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옥순이? 설마 너 그때 그 옥순이야? 네, 맞아요. 제 대답에 사모님이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너 갑자기 여긴 왜 왔어? 사모님, 그때 제 아이 말이에요. 정말로 죽은 게 맞나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땡땡 보육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애가, 내 아들이 사모님을 찾아왔었어요? 그 질문에 사모님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사모님,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저를 속인 거예요? 사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네가 정신을 잃고 난 후에 아기는 멀쩡하게 태어났어. 건강한 사내 아이였지. 하지만 내가 의사를 매수해서 널 속였다. 그 말에 머리가 띵해졌어요. 대체 왜 그런 짓을... 당연한 거 아니냐? 네가 나중에 아이 데리고 찾아와서 책임져라, 유산 내놔라 할까봐, 우리 아들 인생 망칠까봐. 사모님의 고백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멀쩡한 애를 죽었다고 거짓말하신 거예요? 미안하다. 그땐 내가 미쳤었나봐. 남의 자식을 그렇게 함부로... 그럼 우리 아이는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땡땡 보육원에 보낸 게 맞아요? 그래, 땡땡 보육원에 거기에 맡겼어. 그리고 거기서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다고 들었는데 얼마 전에 그 아이가 찾아왔다. 자기 생모를 찾고 싶다고. 한국을 계속 들락날락한 모양이더구나. 그러다 보육원 서류를 보고 기어이 나까지 찾아냈고. 그제야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제게 전화를 걸어왔던 그 남자는 정말로 제 아들이 맞았던 거예요. 감격의 기쁨도 잠시. 눈앞에 사모님이, 아니 그 늙은 여자가 못 견디게 증오스러워졌어요.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 난 그것도 모르고 수십 년을 내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러자 사모가 왈칵 눈물을 쏟아냈어요. 미안하다. 그치만 이미 나도 충분히 벌받았지 않니? 남편도 진작에 먼저 떠났고 우리 아들도 사업 망해서 빚더미에 올라앉더니 술만 먹고 결국 작년에 간암으로 죽고 말았어.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다. 아들의 생부, 한때 너무 사랑했던 그 남자가 이미 죽었다니. 하지만 충격도 잠시. 조소가 절로 새어나오더군요. 그러게요. 그 인간도 당신도 벌 받았네요. 제 말에 사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짓씹었어요. 앞으로는 하늘이 내린 그 벌 받으며 사세요. 평생 지옥 속에서 살라고요. 혼자 외롭게 남의 집 식모살인하면서. 제가 저주한 채 돌아설 때까지 시몬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렇게 거만하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쪼그라들어 있었죠. 그곳을 나와서 바로 보육원으로 향했어요. 이제 정말로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절 찾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로 제 아들이라는 것을요. 보육원 상담실에 들어서니 남자가, 아니 제 아들이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자마자 단박에 알겠더군요. 내 아들이라는 걸. 아들 역시 절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저 역시 가슴이 벅차올랐죠. 정말로 우리 아가야? 네, 어머니, 저예요. 어머니, 당신이 정말 그리웠어요. 날 낳아주신 분을 정말로 만나고 싶었어요. 나랑 똑같이 생겼네요. 꿈만 같았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제 앞에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죠. 우리 아가! 우리 아가!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더 빨리 만나고 싶었는데 지금이라도 만난 게 어디야? 엄만 네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렇게 저는 아들과 감격의 해우를 했고요. 근 한 달을 거의 매일같이 만나면서 서로의 삶을 공유했어요. 아들은 미국에서 IT 쪽 일을 하는 꽤 잘나가는 사업가였어요. 이미 결혼해서 자식도 있다 하더군요. 그리고 아들 역시 그간의 제 과거를 다 알게 됐죠. 어머니, 이번에 한국에 진출하려고 지점을 설립했어요. 제가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살 거예요. 아니야, 너도 네 생활이 있을 텐데. 어머니, 그동안 못다한 효도하고 싶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저는 망설이다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어요. 특히 지난 30년 동안 친자식처럼 키웠던 양아들에 대한 배신과 모욕, 그리고 최근에 벌어진 일까지. 아들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며느린 그렇다고 쳐도 아들은 그렇게 배신하면 안 되죠. 그러게나 말이다. 그래서 나도 나름 복수하려고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쉽지 않더라.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걸 해결해 드릴게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제게 고급 아파트를 얻어줬고요. 전용 운전기사와 가정부까지 붙여줬어요. 수십 년간 고생만 하던 저로선 꿈같은 생활이었죠. 이후 아들은 복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 사람들한테 복수를 시작할 거예요. 어머니가 당하신 만큼 똑같이 갚아줄 거예요. 너까지 나설 필요는... 난 이제 됐다. 널 만났으니 이제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어머니, 착하신 건 좋지만 악한 사람들에겐 그에 맞는 벌이 있어야 해요. 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힌 놈들을 절대 가만 안 둘 거예요. 아들의 눈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답게 복수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며칠 뒤 그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기 시작했어요. 우선 아들은 며느리로부터 표적으로 삼았어요. 어머니, 우선 며느리부터 손봐드릴게요. 제가 조사해보니 그 여자 교사면서 불법 과외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들이 보여준 자료를 보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가 불법 과외를 하면서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세금 신고는 하나도 안 하고 말이죠. 이런 나쁜 년, 선생이 돼서 이런 짓을 하다니. 어머니, 이제 이 자료를 교육청과 국세청에 신고할 거예요. 그리고 학부모들에게도 알려서 완전히 매장시킬 거예요. 아들은 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얼마 뒤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교육청에서 며느리의 학교로 감사관들이 들이닥쳤고요. 국세청에서도 세무조사를 시작했죠. 며느린 뭔가 감이 왔던 걸까요? 제게 전화를 걸어 묻더군요. 어머님이 그러신 거예요? 뭐가 말이냐? 저 과외한다고 교육청이랑 국세청에 찌른 거야. 뭐 우리 아들이 한 거니 내가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아들이라니... 그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놈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지. 나 젊을 적에 낳았다 사산한 아이가 있다고 했지. 아이, 그 아이가 살아있었지 뭐냐? 며느린 놀라던 것도 잠시 다급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친아들 이용해서 제게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복수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그냥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는 거지.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며느리는 울컥해 쏘아붙이던 것도 잠시 이내 가증스런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어머님, 제발요. 제가 지난번에 실수한 건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신고 넣은 거 취소해주세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요. 네 인생? 네가 날 핍박하고 내쫓을 땐 내 인생 생각하고 한 거니? 어머님 잘못했다잖아요. 제발요.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네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전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며느리의 처절한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지만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죠. 며칠 뒤 언론에 며느리에 대한 기사가 났어요. 땡땡 중학교 교사 불법 과외로 연 1억 2천만 원 챙겨 세금 탈루 혐의까지.
기사가 나자마자 학부모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선생 우리 애는 대충 가르치면서 과외 받는 애들만 신경 썼구나. 과외비를 그렇게 많이 챙겨놓고 세금도 안 냈다고? 정말 뻔뻔하네. 분노한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고요. 며느리는 결국 교사 자격이 정지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거액의 세금과 가산세까지 물어야 했죠. 하지만 아들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어머니 며느리 집안에서 운영하는 병원에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아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바깥사돈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허위 진료비 청구와 의료보험 부정수급 등을 하고 있었어요. 이 자료들을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 제보할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도 알려서 완전히 뿌리 뽑을 거예요. 일주일 뒤 바깥사돈네 병원에도 대대적인 감사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곧바로 언론에 보도됐죠. 그렇게 사돈네 병원은 완전히 망해버렸네요. 아들은 양아들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걸었어요. 근 30년간의 양육비와 손주 육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달라는 소송이었죠. 사실 법적으로 이기기는 힘든 싸움이었어요. 양육비나 손주 돌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굳이 소송을 건 건 양아들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려는 의도도 있었고요. 직장에 소문도 내기 위해서였네요. 아니나 다를까 직장에 쫙 소문이 퍼지자마자 양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소송 좀 취하해 주세요. 저 이러다 회사 그만두게 생겼다고요. 왜 어머니라고 부르니? 나 쫓아낼 땐 언제 곧?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흥분해서. 흥분해서 널 7살 때부터 친자식처럼 키워준 나를 그렇게 쫓아냈니?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입양아가 눈물을 흘리며 빌었지만 전 냉정했어요. 내 알 바 아니지. 어머니 소리 하지 마. 넌 이제 나랑 남남이야. 법정에서 보자. 그 뒤로 몇 달간 지리한 법정 다툼이 이어졌어요. 비록 재판은 패소했지만 아들은 기자들을 매수해 양아들의 배은망덕함에 대한 기사를 뿌렸어요. 연일 신문과 방송에도 보도가 됐고요. 온라인상에선 양아들의 신상을 캐려는 사람들로 득실됐죠. 결국 양아들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됐고요. 회사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네요. 동료들의 시선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이후 양아들은 이직하긴커녕 사업을 하겠다면서 있는 돈 없는 돈 죄다 끌어모아 투자를 했는데요. 사업의 사자도 모르면서 그게 될 리가 있겠어요? 결국 다 말아먹고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며느리와도 이혼하고 지금은 혼자 막노동을 하며 산다더군요. 며느리 역시 망해버린 친정에 기대지도 못하고 혼자 힘들게 손주를 키우며 산다 하대요. 저는 친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들은 저를 위해 계속 한국에 머무는 걸 택했고요. 지금은 며느리와 손주까지 한국에서 함께 살고 있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